여러분 반갑습니다. 편견의 극복을 위한 비판적 사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김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부여받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어떤 자세로 이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간에게 이 사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의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의 어떤 삶의 전체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성인에 되기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과정과 사회화 과정에서 사고 훈련을 경험적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사유하고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어떤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삶을 보다 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간은 어떤 관계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내가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고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특히나 논리적이거나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간은 발생론적으로 상당히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편견에 젖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어떤 이 유적 존재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합니다만은 그 이성적인 이 사고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히고 보다 더 보편적이고 보다 더 상식적이면서 공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성적인 접근을 해봐야 되는 지점에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편견과 선입견,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인정해주는 보다 더 인격적인 어떤 공동체 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일종의 가치론적인 과제이자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비판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 비판적이란 말에 대한 어떤 개념적 이해를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이때 이 크리티컬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성, 긍정성, 중립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차원에서의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반성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비판적 사고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살면서 논리적인 것이나 비판적 사고는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계획하거나 목적한 바대로 단계 성취되는 그런 어떤 과정의 흐름이 아니라 우연성이 지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채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삶의 과정과 어떤 이 연속성을 고려해 본다면 보다 더 논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보다 더 선한 방식으로 보다 더 차이를 존중하고 편견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 출발은 바로 사고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나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다 행위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살아나간다면
논리나 비판적인 사고로 무장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 삶과의 이 상대적인 비교를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결과는 짐작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사실적 차원에 머무르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생각을 넘어서서 행위와 관련되는 실천적 차원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즉 사실과 관련된 이론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논리가 필요할 것이고,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실천적인 어떤 논리가 요구될 것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늘 행동 혹은 행위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행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행위의 동기로서의 어떤 이 동인인 이 사고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행위의 어떤 과정이 그 출발로부터 어떠한 차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반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판적 사고가 인간의 삶에 상당히 많은 어떤 상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태인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전범입니다. 예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이히만은 이 전범으로서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그들을 학살당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아이히만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스라엘의 비밀 요원인 모사드 요원에게 체포당하고 급거이 이제 이스라엘로 송환되고 난 이후에 전범에 대한 군사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 재판의 과정을 이제 취재하는 기자 신분이었던 사람이 왼쪽에 나와 있던 아렌트입니다.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과 관련된 재판의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1963년도에 이 재판의 과정을 기사화하고 인쇄화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재판의 과정에서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히만이 저질렀던 이 행위에 대한 어떤 악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은 악인데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악 가운데 평범한 악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단편적인 어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때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혹은 여러분들도 저 역시도 얼마든지 아이히만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보여주었었던 그런 악행은 평범하다라고 규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히만의 죄를 평범한 악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평범한 악은 바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소위 말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그가 범한 어떤 죄의 어떤 형태로 규정하죠. 특히나 재판의 과정에서 아이히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이행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 발언을 하고 있죠. 물론 아이히만의 관점에 서서 본다면 이와 같은 발언이 그렇게 이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의 주저서 가운데 하나인 실천이성 비판, 즉 윤리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천이성 비판을 읽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 놓고 볼 때 국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이히만 스스로는
양심에 비추어서 도덕 법칙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즉 자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주어진 하달된 명령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했다라는 식의 어떤 정당화를 칸트의 어떤 생각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아이히만이 하달받은 명령이 과연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나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약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민간인들을 학살의 장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가 명령의 내용으로 하달되었다면 그 명령을 군인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으로서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나아가서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고 말이죠. 아렌트의 이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행동에 앞서서 어떻게 사고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류사의 어떤 아픈 결과로 남아있는 아이히만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점. 결국 아이히만은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다만 나는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쁜 나라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어떤 류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늦은 후회가 인류 역사의 슬픈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생각과 이 판단의 착오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무게감이 있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비판적 사고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편견과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보다는 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상쇄시킬 수 있거나 그죠?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비판적 사고가 세계화 시대, 더 나아가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이 키워드들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이 편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제가 고민했고, 그 고민의 어떤 이 결과를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사전적 정의에서 말하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 혹은 부족한 정보로부터 비롯된 판단이다. 혹은 신념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뭡니까? 형성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영위하다 보면 때로는 상당히 좀 비상식적이거나 때로는 상당히 이 분하거나 억울하다는 어떤 느낌과 정서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의 어떤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의미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사고의 주체인 인간이 미리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견해를 뜻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이 세대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이 의견들이 많이 다른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그런 다른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선입견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거나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제 주변에 그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미리 알려준다면 저는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은 비교적 긍정적이지 않고 미리 제가 전달받았던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되게 방어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편견의 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의 틀을 정말 옥죄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선한 어떤 본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어떤 인류의 사회, 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거나 이 생각의 차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편견은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편견은 인간의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태도이기 때문에 이 편견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액티브다라는 의미, 이제 제가 다루게 될 리차드 폴 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를 이제 이 strong means라고 해가지고 강한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이 강하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다라고 제가 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소극적인 차원의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편견과 차이를 넘어서서 상호 인정의 단계로 나가려면 내 중심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고 유형의 훈련, 소위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비판적인 사고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 인정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편견은, 그렇죠? 이런 편견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실천적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만 하고 행위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 사고의 주체, 생각이 주인 그 당사자의 머리 안에만 맴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우리가 했다고 치더라도 그 생각을 바깥 세상으로 내놓지 않으면 그 생각은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평가를 받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실천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편견을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접근은 다문화 사회나 혹은 다문화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편견을 극복하는 어떤 첫걸음이 바로 사고의 전환이나 사고 기술의 보다 더 숙련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거나 글을 많이 써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폭넓고 보다 깊은 사고를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서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서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영역에서 이 사고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견이 형성되는 이유와 이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교육은 과연 가능할까? 혹은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내 혹은 사회 내에서는 편견은 강하냐, 약하냐, 중간 정도냐의 어떤 정도의 견제만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편견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인간에 갖게 되는 이 편견 형성의 상관적인 주요 요인은 뭘까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내 집단 중심의 어떤 성향, 태도라는 겁니다. 내 집단이라고 하는 말은 좀 건조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친한 사람, 비교적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가족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친구 관계라든지 보다 집단이라면 내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함께 속해 있는 그런 집단 내의 어떤 이 성향이라든지 이 태도가 어떻게 보면 편견, 즉 개개인이 갖게 되는 편견 형성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친밀한 어떤 이 관계 혹은 집단 내의 어떤 중심적인 태도가 편견 형성의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관적 요인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 편견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고유한 성향이라고 바라보아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각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나 그 개인이 겪는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맥락적이고 학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했을 때 아이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행동 방식은 어떤 이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독립적인 어떤 이 행위자로서 사유하고 행동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죠. 대개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정도로 아직은 어린 시절 단계 내에서는 이 사고의 어떤 이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스스로가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적이거나 사회 조건적인 어떤 이 연관관계를 띠고 있고 그 안에서 편견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이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편견을 우리가 과연 그러면 맥락적으로 학습된 것이 편견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하나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인식,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이 활동하고 있는 주무대인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관계적 존재로서 이 관계를 형성하고 맺고 유지해야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인식,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사고력.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조차도 보다 긍정적일 수 없고 보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난 왜 이럴까? 난 무엇 때문에 이럴까? 나는 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내리기보다는 보다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그런 위로가 인간이 추구하거나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성인 자기 보존의 원리로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입니다. 자, 문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은 어떻게 보면 편견과는 약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리적인 관점에서. 근데 문제는 그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조차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편견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산출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극복하거나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누군가가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이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주었다라면 제가 설령 그 정보를 이미 제 의지와 관계없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제가 특정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정보에 대해서 관료를 쳐두고 그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어떤 자세로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비교적 편견은 보다 더 최소화될 수 있거나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사고력이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을 때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는 이론적인 어떤 인간의 삶의 영역에도 필요하지만 사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천과 관련된 의무라든지 당위라든지 가치와 관련된 그런 영역에도 논리적인 사고력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논리적인 사고력은 반편견의 어떤 교육의 가능성 내지는 편견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의 이입을 가능하게 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도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여서 우리가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갖게 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은 그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과 같은 행복과 같은 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다거나 보다 더 선한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전략적이거나 의도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행위하고 사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적 불편한 감정과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이 보다 더 차이를 인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근거란 말, 전제라는 말 또는 이유란 말로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근거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정 현상을 피상적으로 보지도 않으며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인과관계를 혼돈하지 않고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는 그런 자질로서의 사고 능력입니다. 사실은 이 말들은 다들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일리 있게 다가옵니다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이성적 존재이긴 하지만 감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즉 정서적인 어떤 상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거나 편치 않은데 자,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각자의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 근데 표현은 그럴 수 있다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고 보다 더 논리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혹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는 할수록 우리가 맥락적으로 학습되거나 습득하게 되는 그런 편견을 줄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점에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냐, 즉 하나하나 분석하고 체계화시키고 분류해서 구분하거나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차원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사고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 특히나 자신이 현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어떤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오히려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이 사고를 나의 어떤 심적인 상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고 보다 더 선한 방식이고 인간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정함과 올바름의 기준에
부합되어 있는 상황이나 요건이라면 각자의 정서적인 상태와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성향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갖추어져 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보다 더 크게 보면 인성교육이 어떻다,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 선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등등을 우리가 교육의 저 밑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 성격과 성향이 한번 고착화되면 정말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 결과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입견, 편견을 줄이는 건 역시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와야 하는 것이고 그 출발은 사고로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편견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사회적인 어떤 이 주체인 이 인간이 자신이 속해져 있는 내 집단에 대해서 갖는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입니다. 그래, 뭐 우리 식구니까, 그래, 뭐 우리와 같은 구성원이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이 자연스러운 어떤 이 습득 과정으로 인해서 편견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문화나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불편해하는 편견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텃세가 심하다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왠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오거나 외지인이 오면 그냥 좀 싫다라는 어떤 이 정서적인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되게 방어적이고 되게 좀 이렇게 까칠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편견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이 당면한 어떤 이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고자 할 때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시간의 제약과 효율성만을 고려하다 보면, 그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 또 충분한 이 뭡니까? 요즘의 어떤 유행어 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팩트 파인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그 팩트를 체크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자료 수집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편견을 발생시키는데 왜냐하면 부족한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빠른 방식으로 의도된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고자 하면 보다 더 균형 잡힌 방식의 그 무언가가 나오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간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 동원 능력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특정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다 대상의 속성을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은 왜 끊임없이 인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견은 개인이 속한 사회나 개인이 겪는 경험적인, 그죠? 그래서 후천적이거나 맥락적으로 학습될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 그죠? 요즘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봤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질문이 손은 왜 씻어요? 라고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하는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엄마가 씻으래서요. 그러니까 손을 왜 씻어야 하고 손을 씻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은 어린아이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후천적으로 맥락적으로 학습될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은 편견뿐만 아니라 일종의 에티켓을 배우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상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편견은 학습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로서 편견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죠? 편견을 최소화한다거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역시도 인간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교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반편견 교육이 어떻게 보면 편견을 극복하거나 편견을 벗어나는 하나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의 어떤 이 반편견 교육의 지속성과 보편화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근황과 다양한 언어와 민족, 특히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과연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역시도 인류가 만들어낸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반편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문제는 기존의 반편견 교육이 보여줘 왔었던 한계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어떤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교수법 자체가 오히려 편견을 벗어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편견을 더 강화시키는 근거로서 작용했다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편견을 벗어나려면 보다 더 사실만을 혹은 지식의 차원에서 사실만을 전달하는 이런 어떤 교육적 접근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즉 사실적인 지식 전달 교수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자, 사실적인 지식 전달 교수법은 편견을 벗어나려는 교육적 방법의 한 형태이긴 합니다. 자, 이건 편견이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보통 교육적인 접근을 하게 되겠죠. 문제는 그런 어떤 교육적 접근이 사실적 차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 지식 전달의 사실적 접근은 해당 문화나 풍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해의 폭만을 넓히는 데만 작용하게 되고 그 이해의 폭을 보다 더 이 반성적인 형태로 결과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 이 문화는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현재 판단의 주체가 속해 있는 그런 문화의 어떤 우월성을 토대로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 문화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근거나 정당화의 어떤 내용으로 활용된다 그러면 뭐 이런 방식은 우리 특정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의 혹은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편견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지역에 가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거야. 특정 지역에 가면 보다 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섞이는 메시지나 희망 섞이는 생각은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후천적으로 맥락적 확산된 하나의 어떤 뭡니까? 전승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식 전달을 사실적 차원에서 하는 교육적인 어떤 이 반편견 교육은 오히려 현재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거나 다문화 교육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그 한계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교수법의 한계는 첫 번째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관념 체계나 규칙 체계와 같은 문화의 심층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어디까지나 사실을 전달하고 사실을 어떻게 뭡니까? 전달 반응으로 해서 그것을 단편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그것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인종 또는 문화의 특징을 목록화, 즉 분류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실적 차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반편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는 현재 수준이 이 정도 된다 그러고 저 문화는 이 정도 된다 그러고 또 다른 문화는 이 정도 된다 그러고 층위를 지어버리면 결국 이 층위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뭡니까? 사실적 차원에서 이해를 공고히 할 수는 있으나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각각의 문화가 층위 지을 수 없는 형태로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사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렇구나, 저렇구나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죠? 해당 문화나 해당 개인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바라봐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기존의 편견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적 차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반편견 교육은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어떤 형태로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이 경우를 하나의 어떤 예로 한번 들어보죠. 자, 아프리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지의 땅이고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고 언어도 아직도 상당히 낮은 단계에 있고 문맹률이 많으며 질병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보통 정글의 사자, 고립된 검은 대륙, 열등한 야만인, 혼란의 땅,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 하나님과 백인의 은혜로 탄생한 인종 등의 신화가 아프리카에 대한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적 차원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료로서 아프리카에 관한 학습 자료는 기본적으로 상대성을 인정하는 관점이 아니라 뭡니까? 종속적인 어떤 관점에서 수직적인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아래로 바라보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존의 백인 중심의 우월주의를 도리어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류 문화가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참 많이 활성화된 요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늘날 어떤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다른 나라의 어떤 뭡니까? 접목될 때 우리의 문화만을 한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문화 우월주의나 문화 종속주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를 선도하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상관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우리네의 어떤 그 한류 문화의 어떤 이 접근과 이동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편견 없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보다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전개를 보다 더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소위 흑인들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것이든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가 부족해서이든 간에 수세기 동안 미국의 학생들에게 아프리카는 혹은 우리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으로 신화나 고정관념의 형태로 소개되기가 십상이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는 곧 단편적인 어떤 차원의 지식 전달 교육이 교육의 이전 단계부터 학생들이 뭡니까?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사실적 차원의 지식 전달 교수법이 갖고 혹은 내보이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실적인 의미의 차원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와 가치, 전통, 역사, 현상, 추상성을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거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넘어선 의미를 오히려 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의 편견을 벗어나려고 하는 지식 전달 위주의 사실적 차원의 접근은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결과했다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죠?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와 관련된 정보만을 받아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각자의 머릿속을 로딩시켜서 그 특정 문화나 특정 인종을 바라보는 어떤 뭡니까 사유의 근거로 뭡니까 활용한다면 그 근거들은 오히려 생각의 어떤 이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대방이나 상대 문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일치될 생각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어떤 뭐 성향과 문화가 어떤지에 관련된 일치를 보이기보다는 불일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편견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교육적 시도나 차원의 접근은 충분히 인정될 수는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이 편견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 편견 강화의 사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무엇이 편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